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랠리를 이어가길 재료가 부족했다라는 해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 정례회의가 시작됐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는 3차 협상에서 관세 유예 조치를 또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합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2분기 실적 부진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간밤 미국 6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구인이나 퇴직, 채용 모두 5월 수직주보다 감소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FOMC 결과와 또 내일 있게 될 일본 은행의 또 통화정책회의 또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8월 1일 우리에게 부과될 관세율을 확인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닥은 강보와 코스피는 0.6%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3,230선에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종가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지켜냈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을 보였던 방산주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위고비 판매 부진을 우려하면서 21%나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또 비만 치료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간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하우머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관세가 더 이상 시장에 큰 촉매제가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 연장 소식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관세에 따른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됐고 또 시장이 고점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증시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관세보다는 FOMC 결과 그리고 2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일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이번 주 내내 시장 변동성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감 사항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락폭이 0.46%로 3대 지수 중 가장 컸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 0.38% 떨어지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멈췄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H20칩을 추가로 생산 주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0.7% 빠졌고요. 또 애플은 계속된 AI 인재 이탈 소식에 오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만 총 4명의 AI 연구원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의 AI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입니다. 또 그 밖의 기업들도 지난주에 호실적을 기록한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에 대한 부담 속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내일 장 마감 후 실적에 나올 메타는 2%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도 다시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은 월가의 호평 속에 오늘도 1% 이상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내일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추후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지 여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요. 오늘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데이터들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미국의 거시경제가 강하다는 내러티브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7.2로 나오면서 직전치와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현재 상황지수는 소폭 떨어졌지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기대지수가 오르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건데요. 기대지수는 전달 대비 4.5포인트 오른 74.4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는 전달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실업률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6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2달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751만 건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고용률이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자발적 퇴직률과 해고율은 모두 전월 대비 동일하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고용시장 열기가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6월 중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85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1분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앞당겨서 수입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급증했다면 2분기 들어서는 관세로 인한 상품 조기 선적 경쟁이 완화하면서 수입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시간 수요일에 발표할 2분기 GDP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인데요. 무역 수재 발표 후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오는 2분기 GDP 전망을 기존 2.4%에서 2.9%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미 국채금리는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3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 효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둔화되자 그동안 올랐던 금리에 되돌림이 나왔고요. 또 FOMC 금리 결정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매우 강하게 나온 것도 금리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기물 위주로 하락세가 가팔랐는데 월말을 맞아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베팅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뤄지면서 장기물의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년물은 오늘 0.05%포인트 빠진 가운데 10년물은 0.09%포인트, 30년물 금리는 0.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달러는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 완승했다는 평가 속에 이 거래일 내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경우 수급적으로 달러 물량이 미국에 크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0.3%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에 이어서 또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유예 기간을 10에서 12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그 날짜를 10일로 최종 확정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근 미국이 EU와도 무역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중국과도 관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면서 유가를 지지했는데요. 결국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74%, 3.97%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 금은 내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0.42% 오르면서 온스당 3,323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딴 사고로 수년간 암울한 시간을 보냈던 보잉이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2분기 매출은 22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2조 원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가까이 늘어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찍었고요. 순손실은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1년 전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현금 소진액도 2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잉은 관세 전쟁 최대 수혜주로도 꼽히는데 2분기 150대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인도량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다만 주가는 회사가 지난해 이어 또다시 파업 위기에 놓이면서 호실적과 반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제약업계 돌풍을 몰고 왔던 노보노디스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일라일릴리를 비롯한 미국 경쟁사들과 복제약에 밀려서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회사의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고 하루 만에 600억 유로, 우리 돈 9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때 유럽 시총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올 들어 40% 가까이 빠지는 등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같은 날 새 CEO도 임명했는데 국제영업 부사장이자 회사에서 평생을 일한 정통 노보맨 듀스트 다르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 소식도 짚어보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도심에 제조 아카데미를 오픈한다 밝혔는데요. 미시간 주립대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와 인공지능 관련 워크숍을 제공하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NBC는 이번 발표가 미국 내 사업과 투자를 부각하려는 회사의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칫밥에 애플은 앞서 향후 5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선 처음으로 직영 매장 한 곳의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사측은 폐점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올 2분기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위까지 밀려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화웨이를 비롯한 토종 업체들에 빌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다시 트이고 엔비디아의 H0 칩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가 급증한 중국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주 TSMC의 H0 칩 30만 개를 새로 주문했다 보도했는데요. 재고로 갖고 있던 제품을 팔던 기존 방식과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규 주문 외에도 엔비디아는 현재 H0 칩 재고를 6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약 100만 개를 팔아치운 데 이어서 올해는 수요가 한층 더 커진 모습인데요. 다만 앞서 젠슨 왕 CEO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주문량에 따라 생산 재개 여부가 결정되고 공급망을 재개하는 데 약 9개월이 걸릴 것이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장벽을 허물면서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미국에 공장을 두고 내수용을 빼면 3분의 2 정도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데 지난해 유럽에 각각 9만 7천 대, 5만 5천 대를 수출했고요. 이들 물량엔 지금까지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긴 10%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27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 EU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제도를 개편해 정부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같은 아이디어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도하고 있고요. 도입될 경우 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막대한 정부 적자를 메우려는 조치지만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혁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 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마스가로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대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한미 간 상생 협력을 설정 중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조선업이 협상에서 핵심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연이어 강세 보였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또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한국에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해왔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건데 조선업 대장주인 하나오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도 협상당에 합류해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미국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먼저 화인베스틸은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동성 화인텍도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 한국카본 9.96%, 태광과 대창솔루션도 7%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협상에서 조선업이 관건인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조선업체가 한미조선 기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필리조선소에 있는 현지 인력이 국내에 파견돼서 LNG 운반선 건조에 참여하며 기술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및 MRO를 위한 인적 교류를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기술 동맹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첫 사례는 미국 필리조선소가 처음으로 수주한 3,480억 원 규모의 하나오션의 LNG 운반선이 될 전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LNG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호조로 2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또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우양 HC가 14% 넘게 시세 분출했고 S&T 에너지 6.8%, HD 현대인프라코어도 4% 가까이 뛰었고요. 지역 난방공사 2.08%, HD 현대미포도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기존의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관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미국 백악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히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가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인디F가 7% 가까이 뛰었고요. 일신석재도 4% 넘게 뛰었고 좋은 사람들, 조비 모두 3% 넘게 상승했고요. 신원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처음으로 주가 175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애플과 아마존은 내일 모레 실적 발표에 나서죠. 시장에선 실적 자체보단 AI 투자 및 지출 규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만큼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AI 지출이 곧 엔비디아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힘입어 관련된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CE 대비 상한가 기록했고요. 산돌과 메커스도 16% 넘게 시세 분출했고 알체라 7.55%, 마지막으로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도 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230선을 돌파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면제 요건 기준 상향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코스피 무더운 날씨처럼 불장이 이어집니다. 요즘 오전과 오후장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더 까다로워진 시장인데요. 일단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0.7% 가까이 올라 3,230선 4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출발은 안 좋았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장 초반 양대지수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를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빅위크에 대한 우려보다도 테슬라의 계약 소식이 발표된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고 또 조선과 방산 섹터가 다시 주도력을 확보한 영향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강한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6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8,256억 원어치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물량을 빼내는 모습이었죠. 외국인 53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3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간신히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온 이후에 어제까지도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개선 전망에 3%대 강세 이어갔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종가 99만 8천 원이었는데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펩트론이 6% 넘게 뛰었는데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242억 원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밖에 파마리서치와 삼천당 제약도 4% 내외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는 5거래일 만에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원 상승하며 1,391원에 마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다행히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줄여냈는데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가 주춤한 영향이었습니다.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교열물은 새벽 6시 기준 1,388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다시 1,380원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장 전 어제장 마감 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 체크하시죠. 식료품과 인터넷, 개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식료품 업종 2분기 실적 발표 전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KT&G와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음식료 업종 커버리지 8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은 낮아진 2분기 실적 눈높이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한 3분기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 중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성장이 보이는 곳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최선호주로는 해외 매출액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삼양식품을 유지했고 차선호주로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롯데 웰푸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인터넷과 게임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AI와 스테이블 코인이 중장기적인 빅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게임 섹터 모두에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선 플랫폼 기업들은 AI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되기 어렵게 만드는 락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며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제휴 연동을 통해서 수익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게임 섹터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등장에 따른 결제의 민주화에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장악력이 약해지고 또 이에 따라서 지급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비용 감소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업종 내에서는 최선호주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제시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게임 섹터 최선호주로는 NC소프트를 꼽으면서 목표 주가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식료와 인터넷 게임 업종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되고요. 오늘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삼성물산과 한화솔루션, 키움증권, GS건설, SOP, 그리고 SKC, ISC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리튬주가 강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염화 리튬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반응한 건데요. 최근에 리튬주, 리튬 가격 상승으로 자주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한밤 뉴욕 증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되며 3대 지수 모두 내렸죠. 국내 증시도 지금 이를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42% 하락하며 7만 300원, SK하이닉스가 0.38% 약세로 거래가 26만 1,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38만 7,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3%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0.5%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99만 3,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프리마켓에서 2% 가까이 상승합니다. 46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6% 강세로 11만 4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6% 오름세로 5만 200원.
한편 시총 3위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3% 넘게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28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요. HLB도 0.71% 약세로 거래가 48,650원입니다. 국내 증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인 만큼 레벨 부담이 존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코스피에서 사자 포지션을 취할지 아니면 여기서 물량이 조금 더 나올지 수급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확인할 지표들 많이 있고 또 미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와중에 여러 교역국들과 협상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좀 확인할 게 많네요. 네. 예. 어제 정민이크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운전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네네. 예, 그 얘기가 러트닉 상무장관이 폭스뉴스 나와서 인터뷰하는 때도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관료들이 스코틀랜드까지 자기를 만나러 쫓아오고 네, 그렇게 해서 맞아요. 예. 애쓰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문제는 운전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관세 부과 유예한 거 18월 12일 날 돌아오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유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그가 한다. 그러니 모든 게 지금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재밌네요.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우리 글로벌 비즈에서 보잉 소식 전했지 않습니까? 네. 6년 만에 최대 매출. 네. 그리고 요즘 우리 들리는 얘기는 전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 그러면 보잉 여객기 구매할게 하는 게 벌써 몇백 대가 이렇게 쌓이지 네. 않습니까? 주가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잉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며칠 4%. 어제는 예. 4.37% 오히려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마 보잉 차트 언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이 주가라는 게 무슨 실적이 어떻고 뭐도 하지만 결국 보면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의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2019년에 보잉 최고치 때 2019년 3월에 446불이었습니다. 그거 딱 1년 후에 코로나 터졌을 때 89불까지 갔거든요. 네. 1년 만에. 네. 그러니 80% 빠진 거죠. 그때 89불 대비 지금 226불 종가 같으면 또 154% 상승이긴 합니다만, 그러니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땐 될 수 있도록 안 사고, 많이 빠졌다,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 사면은 그 회사 잘 몰라도 대충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싶어서 안 샀더니 더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고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예외 없는 법칙 없다. 맞네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어디를 보고 우리 정비랭크 더듬이가 생겼다 그러시지? 별로 화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더듬이 없앴어요, 지금. 더듬이 없었어요? 네네네네. 아, 그래요? 예. 오늘 누가 나오신 날이더라?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7월 30일. 뭐 오늘 내일 하면 이제 7월도 끝나고 8월로 갑니다. 지금 뭐 한참 휴가 시즌인 것 같은데 아침 출근길에 그쵸. 뭐 도로도 조금 보면 덜 붐비고 예. 네. 다음 주가 제일 피크죠. 다음 주가 피크겠죠. 예, 예. 네. 월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휴가 시즌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는 월가도 이게 뭐랄까요, 그 휴가 시즌이라는 것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무색해졌죠. 예, 네. 그 재택근무들도 꽤 늘었고, 아하, 예, 네. 그러면서 좀 요즘은 역으로 말하면 24시간 또 그 주 7일 24시간 또 근무 환경 이렇게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은 적어도. 지금 저 여의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11884를 해가지고 11월부터 우리 KRX 거래소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가 슬슬 도는 거 보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1884. 11. 11월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8시까지 네. 우리 거래소도 1188설. 설. 설. 네. 네네네.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아우 얘기. 좀 사람들이 주식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고 찌려야지 뭐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까? 아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대체 거래소 통해서 거래가 꽤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또 나오나 그런 얘기도 보긴 또 하네요. 나오나 보네요. 예. 뉴욕장 지금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뭐 모닝벨에서도 더 간다 쪽하고 이미 고점이다. 뭐 썰이 막 분분한데. 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향후 3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향후 3일. 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주가 그러니까 전 2월 달 최고치를 뚫고 지금 위로 올라와서 2000년도 이후에 가장 그 소위 평균 그 주가가 가장 장기간 상승하는 그런 기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주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가.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현재의 주가 수준은. 네. 무슨 문제도 다 해결하고 잘 될 거야 주가. 그 문제는 없을 거야 주가.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향후 3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가 네. 이제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일단 단기간에 많이 쏟아져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들이 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올 거다라고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꾸로 말하면 이제 거기서 뭐라도 좀 삐끗하면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뭐 블룸버그든 파이낸셜 타임즈든 아마 오늘 아침 헤드라인들을 보시면 다 향후 3일이 엄청 중요하다. 네. 이런 헤드라인들이 되게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FOMC 결과 어찌 나오던 간에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가 더 올라가야 맞는 것 된다. 같습니다. 가야 그리고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사실은. 사실은. 예, 예. 뭐 사실 다들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적어도 최근 십몇 년간은 그냥 이퀄이지 않습니까? 뭐 등치시키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금이라도? 뭐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봤잖아요. 그 주말 동안 봤나요? 그 뭐냐면 드디어 트럼프가 연준 그 공사 현장에 나타났었지 갔었죠.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확실히 등치가 트럼프가 훨씬 더 지금 그렇죠. 나오네요. 화면 나오네요. 예, 둘 다 확실히 근데 트럼프가 이게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하이브가 좀 어울리는 안전모가 어울리는 느낌이고 파월은 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예. 진짜 헤비급하고 벤턴급 수준이네요. 벌써 피지컬이. 그리고 뭐 보일지 모르는데 등 한번 툭 치고 네. 금리 인하밖에 내가 바를 게 뭐가 있냐 이제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여기 공사 내용 가지고는 뭐 적어도 자르지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봤던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 잘하면
이번에 설마 못해도 할 거다라고 시사는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압력을 주려고 사실은 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파월이 이제까지 했던 언급을 놓고 보면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페드워치들 그리고 미국장 보는 이코노미스트들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날짜가 겹쳤는데 연준 FOMC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무부 이제 분기 펀딩 발표가 나오잖아요. 예, QRA에 발표하죠. QRA 발표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대충 드러난 거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이번 3분기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5천억 달러 이상을 예, 발행할 5천억. 거다만 말씀드렸죠. 시장이 부담 안 될까요, 그거? 부담되죠. 네, 당연히 부담될 거고 그거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2년물 미만 네. 단기로 대부분 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과연 그것을 지금 그 소위 RRP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역 레포 펀드 규모가 지금 1,500억 불 뭐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줄어 있는. 많이 줄었죠. 이게 한때는 2조 달러까지 2조 달러 갔었는데 넘었었죠. 예. 과연 이걸 흡수할 수 있을까? 이미 MF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꽉 차 있는 시장에서 그 추가 발행을 과연 누가 소화시킬까 해서 고민들이 분명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기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기물로 가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제까지는 단기물 소화에는 큰 이슈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모가 발표되고 났을 때 향후 이제 3개월간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그 경매가 있을 때마다 소위 금리가 좀 더 우상향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분명 채권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경계감이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밤에 이제 440억 달러 7년물 있었잖아요, 국채. 그거 이제 다행히 잘 또 괜찮았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0년물이 좀 떨어지고. 네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다른데, 그때. 예, 흐름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것이 대규모로 나왔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소위 그 보충 레버리지 비율도 낮춰주고, 그것도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소위 지니어스 액트 통해 갖고, 소위 암호화폐 갖고 있는 데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시키면서 국채를 좀 더 많이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그 베센트가 마련한 이 두 가지 안이 저 대규모 발행을 잘 소화할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욕장에서 개별 종목 흐름 중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가 한 7%대 하락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쪽 어쨌거나 유나이티드 헬스 쪽은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까지도 감안했을 때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노보 노디스크 21%, 일라이릴리 5% 이거는 이따 저희 뭐 하모니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송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UPS. UPS 주가가 하락하고 UPS가 이렇게 조금 실적 전망을 자신 없이 내놓는 거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 예. 소위 그 물류하고 예. 시장의 주가하고 좀 그 괴리된 지가 좀 꽤 됐어요. 한 몇 년. 괴리된 지는? 네,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네. 어쨌거나 좀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페덱스 주가 뭐 이런 거 맞아요. 열심히 페덱스나 뭐 드려라. UPS나 같은 예. 맥락이죠.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확실히 현재 주가 수준과 네. 실물을 대변하는 페덱스나 UPS 주가가 상당폭 떨어져 있고 또 UPS나 페덱스 주가가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전고점을 다 뚫고 갔는데 예. 지금 이제 시장 실물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고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기속적으로 좀 아래로 좀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 계속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실물이 예. 따라 올라가주거나 예. 아니면 현재 주가가 너무 과하니까 뭐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 국면으로 점점 좀 몰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이제 이번 주 3일 동안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 실적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어찌됐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들도 매수를 나타내주는 상황이었고 3,230선. 이게 4년 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국내는 그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화 되면서 네. 어느 수준 오면 일정 부분 알아서 이제 이익 실현도 하시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상황 파악해서 또 다시 들어오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완급 조절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최근에 보면 뭐 최근에 이게 이제 고점 다 온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적어도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꽤 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말로만 소위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로만 좋다 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머니톡스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뭘 사야만 의미가 있는데 사들어오더라. 그래서 매일매일을 보면 뭐 얼마 샀다, 뭘 팔았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누적으로 합쳐보면 5월, 6월, 7월 지금 차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7월 한 달은 지난주 말까지일 겁니다. 저게 30억 달러가 넘어서서 5월과 6월 합친 것보다 7월이 더 많아졌어요. 예.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내 개인들이 지금 뭐 틈만 나면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려고 예탁금이나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이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지금 B2 걱정이 되게 좀 심해졌는데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갖고 왔는데 신용잔고하고 지금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 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를 예탁금으로 나눈 비중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측에 3%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2021년도 6, 7월 피크 때는 한 44%까지 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거 최근 한 3년, 5년 사이의 최고점에 비해서는 좀 버퍼가 여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B2 걱정들을 하지만 전체 우리 시장 규모나 현재 상황, 예탁금 규모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여력이 좀 더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전고점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 상황에서는 상승 탄력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상당히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국내 증시는 어찌됐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네. 미국 뉴욕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M7 주요 기술주들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도 와서 예. 말씀드렸던 것이 M7들이 좋긴 좋은데 네. 이익도 잘 내고 하긴 한데 예전만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차원에서 M7의 이익 증가율이 네. 2023년도, 24년도는 나머지 493개에 비해서 하늘색에 비해서 짙은 파란색이 그 막대 그래프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부터 해서 향후 한 1년간은 놓고 보시면 나머지 493개하고 키 높이가 이제 별로 격차가 예. 별로 안 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M7이 좋긴 좋은데 나머지에 비해서 정말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M7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졌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M7의 지금 그 소위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에 비한 PER이 28배 정도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35배까지 갔긴 했지만 네. 여전히 비싸요. 28배. 왜냐하면 시장의 S&P 500이 22배니까 네. 28배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M7하고 나머지들을 놓고 보면 나머지가 한 18배, 19배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93개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다. 보통 이 PER이 높은 회사들은 나머지에 비해서 높게 받는 이유는 이익 성장이 훨씬 높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란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이번 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있을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 4개가 이제 뭐 메이저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플러스 하나 더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텐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최대 엔비디아의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이번 실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M7 전체가 서로가 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끄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게 있네.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만든 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하고 기금 내역 겹친 그게 나오는데 저도 이거 월요일 오후에 미국 시장의 유동성 아직 풍부하다 하는 그 근거로 이걸 갖고 왔는데 무슨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우리 재정 적자 많이 나는 게 이자 비용이 많아서 부담인데 금리 낮춰라. 네네. 이게 금리가 좀 높아갖고 우리가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나는 거야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는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연준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빚내는 게 연준이 빚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행정부하고 의회가 빚을 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내가 돈을 많이 빌려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너희 때문에 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약간은 뭐랄까 아전 인수격 해석인데 네. 연준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시카고 연은에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 금융 상황 지수라는 걸 주간 단위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단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돈이 지금 빡빡한지 아니면 돈 빌리기 쉬운지를 표현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수치가 낮으면 그만큼 돈 빌리기도 쉽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동성이 풍부하다. 예. 위로 올라가면 유동성이 부족하다, 빡빡하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왼쪽으로 이제 아마 그래프를 제가 땡겨 왔었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현재의 수준이 이 레벨이 언제 수준이냐면 제로금리 때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2022년 3월인가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 2월 수준까지 지금 완화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는 4.5에서 우와 우리 너무 비싸게 돈 내는 거 아니야? 이자 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적어도 시장의 그 자금 융통 상황 자체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증거가 된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주시장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식시장이 간다. 금융시장 조건도 저렇게 보면은 완화적이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식이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 이해가 되면서 같은 논리로. 아니 돈 많으면 집값도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좀 요즘 들어 계속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잠재적인 전도 위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사실은 미국의 집값은 2008년도 이게 사실 집값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모기지 사태였고. 예. CDS 네,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짙은 파란색 선이 녹색 선이 실질 주택 가격입니다. 2008년도 최고점보다 지금 현재 수준 비교해 보시면 더 높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일단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비싸다. 그런데 통상 이거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집값이 비싸지려면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려면 뭘 하느냐? 이걸 다 생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고 다들 뭐 모기지로. 예, 다 우리도 예. 주담보대출 받아갖고 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노란색 선이 주담보대출 신청 건수 이게 인덱스인데 보시면 같이 움직이다가 2020년 이후에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어요. 지금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빚을 안 빌리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사도 안 가고 그냥 살고 있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거죠.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다. 지금 상황 자체는. 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다 볼 수도 있고요.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더 보면 금리가 너무 비싸서 지금 못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 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래서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움직여.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괴리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실질 주택 가격 레벨을 보면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2008년도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양쪽이 중간에서 만나는 흐름이 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그것이 조정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주택 시장이 제일 후행적이잖아요. 예. 미국의 경기가 확실히 거의 끝물에 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어쩌면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고민거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용 잔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미국 쪽은 어때요? 미국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뭐든지 다 팔아서도 사고 있다. 아, 지금 주식을.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지금 시카고 연은의 그러한 금융상황 지수 유동성 엄청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제로금리 시대. 그것을 반영해서인지 모르지만 미국 개인의 신용 잔고가 아까 우리가 봤던 비슷한 예탁금 대비 레벨을 보시면 2021년 말 최고점 수준에 비해서는 V자로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가정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신용잔고의 절대 레벨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까지 왔거든요. 7월 나서 더 높을지는 좀 봐야 될 텐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빚내서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개인들이 두 번째로는 우측에 보면은 레버리지 롱과 그다음에 레버리지 숏 ETF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차트를 또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레버리지 롱 차트가 지금 노란색 선인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신용잔고의 흐름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하하.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막혀갖고 신용 빌려서 레버리지 ETF 투자 못 하잖아요. 지금 증거금 예. 100%까지 묶어야 돼서 예. 못하게 막았는데 미국은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빚내 갖고 레버리지까지 투자하면 곱하기 되는 거잖아요. 하하. 그럼 엄청나게 현재 미국의 레버리지에 많이 걸려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었던 엄청난 원동력이 됐을 수 있는데 역으로 충격에 되게 취약한 또 시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빠지면 또 심하게 빠질 수도 있는 상당히 그만큼 지금 미국의 레버리지가 많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229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802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2,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263,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7,9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600원. HD현대중공업이 1.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조선주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 조선주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호가가 46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3%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8% 하락 예상됩니다. 펩트론이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위고비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펩트론 지금 호가에서는 2%가량 약세가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원, HLB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2.3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225,0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1%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그런데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는 각각 주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5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오전에는 보합권 정도 예상되고, 장중에 보면은 방향을 잡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만 해도 외국인 네. 수급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습니까? 개장 초에 외국인들이 네. 팔고 개인 매수 이러는 와중에 지수가 막 밀리고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외국인들이 또 사니까 엄청나게 사버렸잖아요. 맞아요. 현선물 할 것 없이. 이제
정민이 그 노보노디스크 발음 진짜 너무 순하게 잘하시네. 노보노디스크요? 예. 저는 처음에 저거 잘 몰랐을 때 네. 노보노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노보노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보노디스크네. 네, 노보노디스크. 예. 아 근데 그 띄어쓰기도 아주 절묘하게 잘하시네. 역시. 야, 이 자리에서 16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16년이면 몇 살에 시작하신 거지? 네. 네? 근데 아니. 저기 송 대표님. 네, 네. 아까 미국 개인들이 주로 그런 것 같은데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동시효과 때문에 마저 못 봤습니다만 준비하신 차트 중에 그 다음에 약간 으스스한 차트가 있네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부터는 소위 이제 위험 관리가 좀 네. 특히 미국장 중심으로 좀 들어갈 때가 됐다. 미국장 중심으로 네, 위험 그리고 관리. 미국이 만약 혹시라도 흔들리면 우리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뭐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소위 계절성을 보여주니까. 예. 그러니까 변동성, 빅스 지수, 빅스. 뭐, 공포 지수 뭐 예. 다양하게 불리는데 이것도 계절성이 있다. 보면은 차트가 상반기에도 살짝 약간 무슨 쌍낙타등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1, 3월 좀 올랐다가 조금 밀렸다가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우상향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는 좀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경우는 보통 그랬다가 11월부터 다시 이제 쭉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게 지금 짙은 회색선이 1990년부터 작년까지니까 한 25년 평균 차트고 이 중에 좀 심했던 2008년하고 2020년 제외하고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약간 세린 메이의 또 결과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과 11월부터 그 다음 4월까지의 6개월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가 5월부터 10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앞선 6개월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는 건데 예. 변동성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짙은 붉은색 선이 올해 차트인데 올해 사실은 4, 5월 달만 제외하고 나면은 흐름 자체는 과거의 평균적인 계절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절적으로 우상향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주가가 매우 높아요. 첫 번째로. 어허. 그다음에 이걸 또 심지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용감하게 빚내서 어마어마하게 역대급으로 투자를 같이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사실은 호재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악재에 좀 더 민감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2, 3개월 정도는 위험 관리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과거의 패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사실은 저 지금 겹쳐놓은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이미 2025년에서도 빅스는 살짝 이제 고개를 들 만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더 저점을 낮추고 있으니 아, 시장이 지금 뜨겁긴 뜨겁구나, 미국이. 그게 아까 봤던 엄청나게 빚을 내고 있는 비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식 열풍으로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식이 또 재밌는 게 보면은 뭐 아웃돈이 뭐 아마 이미 언급드린 좀 네네. 오픈도어. 예, 오픈도어 뭐 그다음에 콜스. 뭐 크리스피 네. 크림도 있고. 맞아, 크리스피 네. 크림 뭐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을 합쳐보면 뭐냐면 적자가 많이 나거나 꽤 오랫동안 CEO가 자주 바뀌어 문제가 돼갖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많거나 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문제적 그 기업들 예. 주가에 이제 소위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으쌰으쌰 해갖고 그때 게임스탑 무슨 AMC 엔터테인먼트 예. 이런 데들 한번 띄웠던 것처럼. 예, 뭐 그런 것 그때보다는 지금 짧고 굵게 이제 하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펀더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카지노성에 가깝죠, 사실은. 당일날 그냥 모든 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그냥 2배 났다가 80% 빠졌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상당히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세도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슈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라도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락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락.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예. 무슨 뭐 미국의 프로야구에서도 나왔다고 그러고 뭐 18월 끝날 때까지 뭐 골프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맞아요. 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제가 관세맨인데 질문을 하고 답을 개장하고 좀 네네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뭐 FOMC 결과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겠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 다시 한번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 출발이네요. 3,233,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80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이네요. 지금 77,700원, SK하이닉스가 0.7% 상승합니다. 264,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4% 떨어집니다. 38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내림세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 떨어집니다. 987,000원이고 현대차가 0.6% 하락합니다. 217,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오선주는 강보합권이고요. KB금융이 0.5% 올라갑니다. 111,900원, HD현대중공업 0.3% 상승이죠. 474,500원, 기아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8% 상승이네요. 지금 현재 46만 5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으로 11만 100원이고요. 펩트론 소폭 하락합니다. 29만 7,500원,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5만 100원이고 HLB가 1.5% 하락합니다. 4만 8,25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가 떨어지네요. 지금 현재 22만 7,500원. 파마리서치도 1% 약세고요. 레인보로보틱스 하락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0.3% 올라가고요. ABL바이오 7만 8,300원으로 0.5% 오름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정유주, LPG 이쪽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SOL이 2.6% 상승합니다. 62,800원, SK이노베이션도 1.8% 상승 중이고요. GS도 오름세고 한국석유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100원 선 그리고 흥구석유도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유가가 WTI 서부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3.7%가량 올랐거든요. 지금 70달러에 육박하다 보니까 지금 정유주들 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흥구석유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너비스 4.8% 오름세고요. 극동유화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오늘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어제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일부 또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HD한국조선해양이 1.8% 오름세고요. 세진중공업 3.8% 상승합니다. 그밖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미포는 지금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AI 쪽 챗봇, 챗GPT 관련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마음 AI가 15% 급등합니다. 지금 솔트록스도 1.9% 상승 중이고요. LG CNS도 1.5%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6% 강세고요. 폴라리스 AI도 2% 올라갑니다. 그밖에 카카오도 1.79% 상승세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1.3% 상승, DI도 2% 올라갑니다. 셀바스 AI도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어제도 시간외에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하이드로리튬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리튬 포어스도 26%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644원 선.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도 12%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엠텍도 12% 강세입니다. 1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7% 오름세고요. 미래나노텍, 세비캠, 강원에너지
미래산업 다 올라갑니다.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포스코엠텍 EV 첨단 소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1,18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863억 원, 26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6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오늘 보합 출발이네요. 1,39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예. 그러네요. 예,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죠? 네. 덤비지 마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요일마다 이 정치 타임에 나와주신 우리 송대경 대표님의 저 신중한 뷰를 이렇게 제시하시는 게 꾸준히 이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랠리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콜을 하셔도 안 됩니다. 아, 네. 이 역설은 시장에서 꽤나 유력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 중에 약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기로 톰리 같은 분은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송 대표님이나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유가 갑자기 이제 시장 가나 봅니다. 이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까? 예, 저는 국내 증시는 네. 작년 그러지 마시라니까 대표님. 네, 겨울부터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네. 혹시 얘기를 못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아까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과 관세. 관련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관세 올리면 네. 다 해외에서 수출업체들이 관세 낼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거 그때 따박따박 받아갖고 그거 갖고 따박따박. 예, 받아가지고 우리 재정 적자도 메꾸고 이번에도 그 얘기 됐지 않습니까? 좀 남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한테 이거 현금 좀 뿌릴까? 뭐 이제 이 얘기까지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난주부터 지금 글로벌 IB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관세가 100이 있으면 수출업체가 내는 거는 20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80을 미국 내에서 낸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내는데 그 80을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그중에서 65 정도는 기업이 내는 것 같고 네. 15 정도를 소비자가 내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2대 8로 나눠지고 8을 미국 내에서 지금 기업들이 일정 부분 마진을 희생하면서 내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따지면 미국 내에서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넣는 이런 형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계산한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의 그 관세 부과 전 수입 가격이 적어도 만약에 관세를 감안하고 그 수출 업체들, 우리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면서 관세를 감안하면 깎아줘야만 거기다 관세 붙여서 그냥 가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중국이 살짝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안 빠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 가격을 미국 입장에서 수입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관세가 더해졌는데 소비자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마진을 좀 줄여서 출시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조금 올려서 소비자한테 넘기거나. 그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와는 달리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M7 같은 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중소나 작은 데들을 다 포함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마진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어찌 보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기를 했을 때 미국의 기업들의 전체적인 중소형주들이나 또는 또 아까 493개나 이쪽에 그러니까 이익이 과연 기대만큼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분명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요즘 환율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네. 예. 지금 뭐 다들 거래하느라고 바빠서 딜러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은 없겠지만 저는 진짜 모처럼 한번 뷰가 서네요. 저보고 지금 포지션 잡으라면은 유엔 숏을 치고 싶어요.
유로 팔고 유로? 엔 사는 거. 네네네. 충분히 플레이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플레이해 보면. 네네. 엔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시동 걸린 것 같은데 유로가 많이 이제 약해지면서 특히 달러도 달라지면 엔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 어차피 또 BOJ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항상 7월 달은 둘이서 사이좋게 FOMC하고 BOJ가 같은 날 다 같은 날. 예, 발표하고 이제 예. 휴가들 가려고 휴가들 가려고 예. 둘이 짠 것 같은데 예. 누가 누구를 쫓아간 건지 는 모르겠지만 예. 서로 이제 합쳤습니다. 근데 BOJ가 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러고 다음날 하는 거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OJ 쪽이 일단은 지금 이제 차면 선거도 끝났고 네.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변수는 이제 일단은 다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 원래 저 우측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뭐냐면 금리를 언제 인상할까? 저쪽은 계속 인상하는 기조잖아요. 예. 인상할까에서 제일 많았던 게 내년 1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올해 10월인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올 10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아마 7월 달에 분위기를 풍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보는 이유가 일본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또 한 번 좀 더 불을 지르지 않을까라는 걱정.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일본의 목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였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국가였으니까. 예. 근데 그게 너무 성공을 잘해서 최근 38개월 동안 물가 목표인 2%를 38개월째 넘어서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이 양 선거에서 다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20%가 언제 빠져나오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BOJ 입장에서는 트렌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의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는 방향의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 그걸 어쨌든 관리는 하려고 할 텐데 시장은 상당히 최근에 일본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 의외로 공격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FOMC도 중요하지만 BOJ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일본의 장기 금리의 흐름이 전 세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유는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는 넘버원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8월 5일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막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리를 올려버렸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예. 올리는 방향으로 주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샥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네. 적어도 일본의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돼 있는 특히 미국에 투자돼 있는 네. 자금을 환류시키는 다시 되갖고 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인 것만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뭔가 좀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나요? 어제 이제 갑자기 나온 용어가 마스가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이제 위대하게 그걸 우리 조선업. 정부에서 네. 했는데 지금 어제부터 이제 갑자기 나온 얘기가 군산에 그 왜 조선소 지금 거의 뭐 놀다시피 하고 있는 그 조선소들이 MRO 전용 야드로 재편될 수 있다. 즉 그쪽에서 이제 미 군함 같은 걸 갖다가 수리 보수할 수 있고 군산이라는 위치는 진짜 중국 바로 코앞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 미국에 제안했다면은 상당히 큰 카드 아닙니까? 혹시나 이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MRO라는 거는 웬만하면 잘 외부에 안 맡기잖아요. 외부에 예. 그리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지금 상업 그 소위 그 배를 만들 수 없는 군함도 마찬가지지만 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조선업 자체가 그냥 폐업 상태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오래 그 바깥에다 맡기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국내에서 그 작업자 못 구하니까 동남아에서 인력들 수급해갖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미국이면 미국에서 아마 조선소 배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네. TSMC도 마찬가지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군산에 맡기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거고요. 아하. 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만들 수 있게 해다오가 사실은 아마 미국의 요구일 수도 그게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거 합의야. 아니겠습니까? 좀 웬만한 것들은 그 사이에 미국이 한 30년, 50년간 잃었던 그러한 네. 자신의 제조업 능력을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키지를 낸 게 마스가의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가서 조선소도 져주고 우리가 기술도 제공해 줄게. 기술. 플러스 예. 너희 돈 요즘에 재정 딸린다며 예. 우리가 돈도 빌려줄게. 오. 그 금융 패키지까지 예. 같이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야 우리가 다 퍼주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으로 조건만 잘 맞추면 우리가 거기 일본의 군함이나 저걸 담보로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장땡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으로 이거는 역제안은 상당히 잘 된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 미국의 이게 또 이름도 결국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트럼프스러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뭐랄까 트럼프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뭐 최후도 좀 더 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상당히 뭐랄까 우리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쪽도 좀 보시나요? 비트코인이요? 예. 예, 어떤 것 때문에 또 네. 아니 왜 그 관세 협상 얘기 나오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도 시세 내고 또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경쟁 관계 있고 둘 간에 어쨌든 올해 사실 수익률도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 암호화폐의 최대의 사실은 기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엄청 커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은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위 혜택이 뭐냐를 네.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가 퍼졌을 때 가장 먼저 주가가 빠진 데가 어딘가를 보냐면 네. 비자 마스터 같은 데들 빠졌죠. 그랬죠. 그 다음에 맞아요. 해외 송금업체들 주가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쪽 분야가 뭐랄까 좀 전환될 수 있겠다.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기대를 하는데 네. 또 거꾸로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만 들여놓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 안에 그 소위 그 담보로 잡는 게 대부분 미국 국채잖아요. 국채죠. 네. 예. 근데 미국 국채는 소위 금리 변동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 그 금리 변동성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 은행이 파산한 걸 우리가 2년 전에 봤죠. 실리콘밸리라고. 예. 네. SVB. 그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안에 담보로 미국 국채를 담는 것 자체가 실리콘밸리가 서희 흑자 부도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예. 있다.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여기 사서 특별히 얘가 이자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뭐 가격은 훨씬 더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과연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기존에 뭘 바꾸고 뭘 어떠한 리스크를 안는 건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우리 송 대표님은 바둑 기풍으로 치면 이창호 구단이죠.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제가 늘 했습니다. 얇고 길게.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어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강보합으로 3,23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소폭의 오름세로 805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오늘도 사들입니다. 806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27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575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6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8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20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은 비철금속과 전자장비와 기기 쪽, 더불어서 생물공학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리튬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강한 흐름 나타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염화 리튬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리튬주 내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이 20% 가까이 급등하며 거래가 2,455원이고요. 리튬 포어스가 15%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 1,496원. 유일 에너테크도 12.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6원에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포스코엠텍이 8.76% 강세로 15,520원, 중앙첨단 소재도 4.46% 상승하며 3,16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역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EV 첨단 소재가 10.5% 강세로 2,315원대, 유일 에너테크 12.3%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7.7%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4만 8천 원.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이 2%대 오름세로 11만 3,900원. 덕산테코피아도 1.51%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LPG 관련주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온 디바이스 AI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는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했던 소식이 나왔고요. 이 소식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PG 관련주 살펴보시죠. 이제 관세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소식에 LPG 관련주 내에서는 흥구석유가 3.81% 오름세로 12,820원이고요. S오일이 2.61% 상승하며 62,800원, SK이노베이션 2.3%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앙에너비스가 1.61% 강세로 15,750원, SK가스도 1% 넘게 올라갑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AI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 RFM,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 상승하면서 거래가 22,800원이고요. 더불어서 나머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덕전자가 13% 강세로 23,000원, 삼성전기 7.4%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AD테크놀로지가 8.23% 강세로 거래가 27,000원, HPSP 역시도 7%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7,200원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시장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장 흘러가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할지 좀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수급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상황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천장을 뚫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주가 175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장중엔 176.98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힘입은 덕분인데요. 앞서 지난 23일 알파벳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함께 당초 예정했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100억 달러 늘린다고 밝혔었죠. 이를 통해 MS 등도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엔비디아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만큼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AI 지출이 곧 엔비디아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가가 오르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지난주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낙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AI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점이 더욱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다른 빅테크들도 AI 관련 투자 확대를 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에 서학개미가 계속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와 2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1위 TSL은 매수 우위, 2위 테슬라는 매도 우위인데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인데 머스크 CEO는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일 뿐 실제 생산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죠. 이를 통해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서학개미가 TSLN 매수 우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인데요. 실적 발표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재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는 아이폰의 수요 둔화 우려, 서비스 부분의 성장세 둔화, 앱스토어 관련한 법적 분쟁과 이에 따른 외부 결제 허용 등으로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또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시리즈가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3분기 아이폰 수요가 견고했고 하드웨어 공급체인 차질 역시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제한적이어서 만약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하드웨어 부문 매출이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투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마존도 같은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마존이 트럼프 감세안에 따른 수혜를 재투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봤는데요. 감세안이 IT 대형주들의 현금 흐름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아마존의 경우 올해부터 약 2년간 연 150억 달러, 2028년엔 11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 부문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재투자 전략이 자동화 비율 확대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은 나이키에 대해 신제품을 중심으로 한 나이키의 이익률 상승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수분기 동안 나이키가 제품 사이클과 재고 문제로 실적 둔화를 겪어왔지만 향후 2년간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주목받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글로벌 재고와 매출 증가율이 개선되면서 2026년 2분기까지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4달러에서 93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 0.3% 상승세고 코스피는 강보권이고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다시 또 2%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니까 대규모 또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이게 지난해 매출 대비로는 20%가 넘는 수준인데 주가는 0.5% 상승에 그치네요. 네. 그래도 오히려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빠지길래 싶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상승으로. 상승으로 돌긴 도네요. 네. 외국인의 오후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또 인텐시브하게 짚어보시죠. 네. 제가 소개할까요? 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안녕하세요. 예, 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뭐 그런 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개장 후 한번 진단해 보시면은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큰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정도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 5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 안에서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보다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그래도 좀 답답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좀 밀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추이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FOMC 회의라든지 관세에 대한 협상 결과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망세. 네. 아니, 반도체 쪽 보니까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 반도체 장비 주설까지도 괜찮네요 보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그 소식을 전해줬죠. 테슬라향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3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최신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2나노단에서 테슬라라는 큰 기업을 고객으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나 매력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나노 공정에서 이 파운드리 공정에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수율이 50%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수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수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율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율이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 두 가지 전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방증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같이 한번 가보겠다라고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은 추후에 이제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과거 3나노 공정에서도 수율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를 통해서 2나노 공정 쪽에 대해서 수율 외의 문제에서 이제 수주가 어쨌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테슬라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 호재성 뉴스를 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레거시 단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HBM 쪽에선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회사의 가치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전체 시장에서,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에 육박을 하거든요. 67%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7%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캐파 자체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면을 좀 살펴본다면 저는 생각보다 꽤나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시점으로 해서 첫 고객으로 해서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뭐 장비주들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이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월 말경에 공장이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만약에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소재 따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추려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향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내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기간이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게 8년짜리죠. 예. 그러면 8, 26, 8, 3, 24 채 이제 연간으로는 한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인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크다고도 볼 수 없지만 일단은 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상대가 테슬라라는 것이고 그죠. 이것이 또 확장성을 지니서 있어서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파운드리가 명실상부한 삼성의 수익 그게 될 수 있다 섹터가. 네, 아직까지는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적자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만 TSMC 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저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네. 왜냐하면 지금은 테슬라라는 고객이 생겼지만 그 예. 전까지는 본인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하지만 테슬라라는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형성이 그래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어디에다 팔지도 모르는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면 네. 이제부터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수요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매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집중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라는 고객이 생김으로써 좀 더 집중도 있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팔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테슬라라는 큰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빠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2027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2033년도까지 연간 기준으로 1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고객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캐파 확장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3조 달러 아니고 3조 원이에요. 아까 소장님 3조 달러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네, 그렇죠. 3조 달러와 3조 원. 어우, 네. 그거는 그냥 실수였습니다. 네. 3조 달러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정을. 저게 22조 원짜리 그거였으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방산주 여쭤볼까요? 네. 네, 방산주 이제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00만 원까지 기대를 하시잖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예, 일단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업황. 말씀을 네. 추가적으로 네, 드려보자면 네. 지금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와 유럽 연합에서 이제 뭐 공동 합의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캐파 확장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공장 가동이 많이 중단되어 있었던 유럽 시장 내에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유럽 내에서 역내 생산을 통해서 방산 쪽에 대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공동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쪽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10%라는 수치 자체가 냉전 체제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서 5년으로 넘어올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전 세계에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위권에 놓여 있는 나라인데 4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방산 시장 자체의 캐파가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17%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해요. 중동 같은 경우는 15% 정도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GDP, 나토 같은 경우도 GDP 대비해서 뭐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캐파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내년에서 올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도 계속해서 연간 성장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오늘 꽤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눌림이 좀 나올 때는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방산 강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서 현장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생산 기지로 만드는 거죠. 생산 기지를 만들면서 그 국가와 기술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캐파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이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캐파 자체를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큰 쪽으로 크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방산 쪽은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지금 궁금한 게 노보노디스크, 네, 노보노디스크가 아닌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빠졌어요. 얘가 보니까 작년 6월에 피크 찍었을 때 148불까지 갔네요. 근데 이게 지금 53불, 54불이라서 거의 뭐 한 3년 전 레벨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 버렸는데, 이거하고 우리 국내 비만 치료 관련주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뭐 연관성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서로 상황이 다른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다.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그 말씀.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저도 아침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들이 이 노보노디스크가 급락을 했죠. 앞으로 예, 이제 가이던스에 진짜.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치료제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나 가장 대표적인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제형 변경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사를 자주 맞았다라고 한다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서 뭐 약물 자체가 천천히 분비될 수 있도록 장기 주사제의 형태로 이제 제형 변경을 하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경구용 비만약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네릭이었죠. 제네릭 예.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의 판매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경쟁 약물이라든지 제네릭이라든지 혹은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예 상쇄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방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물론 투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 기술이죠. 예.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근데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성을 보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노보노디스크가 한 번 더 빠지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완전히 동조화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로 봐서는 노보노디스크도 거의 뭐 밀릴 만큼 밀린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삼성전기에 오늘 무슨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삼성전기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요 PCB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PCB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PCB라는 것은 전자기기를 뜯어보면 이렇게 초록색 판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PC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PCB 사용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PCB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PCB 쪽에 대해서 제가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는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심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지금 PC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도 오늘 6%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건 이제 소캠과 관련돼서 PCB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계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IT 세트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 쪽에 대한 수주를 삼성전자가 받아오면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PCB 쪽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HBM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이제 글쎄. MLB라고 해서 이렇게 적층하는 PCB 쪽에 예, 대한 메리트를 예, 많이 예. 가져갔던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시면 대덕전자가 16%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 MLB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전반적으로 PCB 쪽에 대한 자금이 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수혜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또 이제 삼성전기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또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또 체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혜 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차트 보세요. 이거 여쭤보고 싶어갖고 이수페타시스 띄워서 지금 보고 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 이심전심. 아니 혹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끝내야 됩니다. 저희 생방송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많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기네요. 네. 안 돼요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내용? 시간 되나 안 되나 할 때 아. 안 돼요 할 때도 방금처럼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